자, 우선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보고 갈게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립트 언어, 선언형 언어 이 정도까지.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련의 처리 절차를 정해진 문법에 따라 순서대로 기술해 나가는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컴퓨터와 처리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식성이 높습니다. 왜냐? 다른 코드,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모듈 구성이 용이하며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자,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어렵고 유지보수나 코드 수정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C 언어라는 게 있고요. 알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코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더 있는데 포트란 그리고 베이직. 자, 그래서 C 언어를 보게 되면은 미국 벨 연구소, 얘는 벨 연구소라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널리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변수 이름이 뭐였죠? 포인터 변수였었죠? 포인터라는 것을 제공을 하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도 갖고 있고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닉스라고 하는 것도 운영체제 아시죠? 자, 유닉스의 일부가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구현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다. 이식성이 좋다. 그래서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가 특징이고요. 알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 언어의 모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수치 계산이나 논리 연산을 위한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코볼이라는 거는 얘는 사무 처리용 언어이고요. 이제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어 문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와 사용이 쉽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포트란도 역시 과학, 기술, 계산용 언어인 건데 수학과 공학 분야의 공식이라던가 수식과 같은 형태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베이직은 교육용으로 개발되어 언어의 문법이 쉬우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여 이제 서로 다른 종류 사이에 소스 코드가 이제 호환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절차적을 봤으면 이제 뭘 봐야겠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럼 뭔데? 라고 하면은 얘는 현실 세계의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로서 만들어서 기계적인 부품들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객체들을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비슷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절차적 프로그래밍과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우선 장점으로는 상속을 통한 재사용과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대형 프로그램의 작성이 용이합니다. 자,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래밍 구현을 지원을 해주는 정형화된 분석 및 설계 방법이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구현 시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거는 실행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위에서는 우리 절차적 언어에서는 C, 알골, 코볼, 포트란, 베이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 자, 우선은 좀 유명한 친구들로 보면은 C++, C#, 자바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 C++를 보게 되면은 얘는 C 언어의 객체지향 개념을 적용한 언어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객체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표현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얘는 C++과 자바의 문법과 비슷합니다. 자, 대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자바와 달리 불완전 코드 같은 기술을 통해 플랫폼방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자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며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요. 이제 운영체제라던가 하드웨어에 독립적이고 이식성이 강하며 캡슐화가 가능하고 재사용성이 높다라는 특징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스몰톡을 작성을 해놓은 이유는 얘는 1세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최초로 GUI를 제공했다라는 거 정도. GUI라는 건 우리 공부했죠. 뭐였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우리 아이콘 사용하는 것들이 다 스몰톡, GUI였던 거잖아요. 우리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스크립트 언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언어는 뭐냐라고 하면은 HTML 문서 안에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계어로 컴파일 되지 않고 별도의 번역기가 소스를 분석하여 동작하게 하는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스크립트 언어인 건데 스크립트 언어는 또 뭘로 나누어지느냐?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와 서버용 스크립트
스크립트 언어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자바스크립트 아니면은 BV 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버용 스크립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JSP, 뭐 PHP, 파이썬 얘네들이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개 차이가 뭐냐?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돼서 실행이 되는 클라이언트용 언어인 거고,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는 서버에서 해석이 된 후에 실행된 결과만을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게 이제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JS하고 JSP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의 JSP, 서버용의 JSP. 자, 그러면은 이런 스크립트 언어의 장단점에는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컴파일 없이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결과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개발 시간이 짧다라는 거, 소스 코드 쉽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코드를 읽고 또 그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리고 런타임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스크립트 언어의 종류들 아까 전에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뭐 JS, JSP, PHP, 파이썬.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JS, 자바스크립트 얘는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라는 건 위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안 하겠고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변수 선언도 필요 없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JSP. 자, 얘는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로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PHP라는 거는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로서 C, 자바 등과 문법이 유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유닉스라던가 윈도우라던가 리눅스라던가 이런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파이썬. 자, 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고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며 그리고 유니코드 문자열을 지원을 하며 들여쓰기 사용해서 블록을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 if문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는 if문에 포함이 된 거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if문과 상관이 없는 친구였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른 언어의 모듈들을 연결하는 대화형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라는 거.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선언형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형 언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명령형 언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명령형 언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다면 선언형 언어는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선언형 언어는 함수형 언어와 논리형 언어가 있고요. 목표를 명시하고 알고리즘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명령형 언어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친구이고요. 자, 그리고 알고리즘은 명시하고 목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 노이만 구조에 개념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 특정 부문의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태의 변화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동작시킨다라는 거. 자, 이런 선언형 언어의 장단점이라고 본다면은 가독성 좋고 재사용성 좋고요. 오류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을 변경하지 않고도 관련 값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장단점. 자, 그리고 선언형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빨리 보게 되면은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우리 HTML. 자, 얘는 뭐냐? 인터넷의 표준 문서인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요. XML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HTML의 단점을 보완해 웹에서 구조화된 폭 넓고 다양한 문서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리스프. 자, 얘는 뭐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함수 호출 시 함수 이름 혹은 연산자가 첫 번째로 위치하고 피연산자가 이어서 위치한다라는 거. 자, 이 중에서는 사실 리스프 정도가 제일 유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친구가 프롤로그. 논리식 기반의 객체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친구. 자,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은 인공지능이라던가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선언형 언어까지 확인을 해봤고, 우리 라이브러리 요것도 봐야죠. 자, 라이브러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함수나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모아놓은 집합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표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외부 라이브러리는 개발자들이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유해 놓은 것.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라이브러리가 뭔데요? 라고 하면 우리 C 언어에서 요거 봤죠? std
io.h. 자, 얘 뭐라고 했죠?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기능 제공해주는 친구. 자,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math.h. 이름부터 수학 함수 제공해주는 거, 코사인, 사인 막 이런 것들 있죠. 탄젠트. 그리고 string.h라는 거는 문자열 처리에 사용되는 기능 제공. 뭐 그래서 문자열 카피라던가 문자열 복사해주는 그 이어 붙여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다 여기 스트링에 있고요. std library .h라고 하면은 얘는 자료형 변환, 난수 발생, 메모리 할당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time.h인 건데 얘는 시간 처리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과목 3장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 운영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란 무엇인데? 라고 해서 보게 되면요.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며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여러 프로그램의 모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 얘는 사용자,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그 다음 운영체제, 그 다음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OS 운영체제가 뭐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운영체제의 목적에는 처리 능력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신뢰도 향상, 반환 시간 단축 등이 있는데 요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는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리 능력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반환 시간은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그리고 사용 가능도라는 거는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 자, 그리고 마지막 신뢰도라는 거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처리하는 일의 양이 처리 능력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반환 시간, 그리고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가 사용 가능도,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가 신뢰도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죠? 운영체제의 목적에는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당연히 뭐가 그렇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처리 능력의 향상 되면은 좋겠죠. 목적으로 올겠고. 자, 반환 시간의 최대화. 반환 시간이라는 거는 뭐였죠?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처리 시간이 얼마만큼 된 거냐라는 건 거잖아요. 최대한 짧으면 좋겠죠.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거리가 멀고 사용 가능도 증대, 신뢰도 향상되면 좋겠죠. 자,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딥하게 나가지 않아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운영체제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뭘 하죠? CPU, 메모리 공간,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이런 것들의 자원 관리를 하죠. 자, 그리고 다중 사용자와 다중 응용 프로그램 환경 하에서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뭘 제공을 해요?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을 하죠. 스케줄링인가요? 자, 그리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 및 자원의 공유 기능 제공을 하고요. 시스템의 오류 검사 및 복구, 자원 보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출력에 대한 보조 기능도 제공을 하죠. 즉 가상 계산기 기능 제공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다중 사용자와 다중 응용 프로그램 환경 하에서 자원의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자원 분배를 위한 스케줄링을 담당한다. 우리 스케줄링 담당 요거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옳고 우리 또 보게 되면은 우리 CPU 같은 메모리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도 관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일러 등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 아는 운영체제 뭐 있어요? 뭐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옳지 않고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한다라는 거 여기 있죠.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 제어.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도 정답입니다. 자, 이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 체킹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영체제에서 우리 윈도우라는 걸로 봐볼게요. 우리 운영체제 종류. 자, 윈도우는 누가 개발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을 했죠. 자, 얘 인터페이스 뭐 사용하나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GUI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윈도우의 주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사용자가 마우스라던가 아이콘이라던가 메뉴를 선택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방식. 자, 그리고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라는 거.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를 해서 만약에 응용 프로그램 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당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원을 반환을 하게 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시스템 다운 현상 없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PMP라는 거, 자동 감지 기능. 우리가 프린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운드 카드라던가 이런 하드웨어를 설치를 했을 때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OS가 자동적으로 구성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규격을 자동 인식을 해가지고 동작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PC 주변 장치 연결을 할 때 사용자가 직접 환경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MP도 특징이 되고 OLE라고 하는 거는 이제 Object Linking and Embedded 그걸 봤을 때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라던가 그림 등의 객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자유롭게 연결, 링킹하거나 삽입, 인베디드
하여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OLE인 겁니다. 자, OLE로 연결된 이미지를 원본 프로그램에서 수정하거나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해당 문서에 반영되죠. 자, 그리고 우리 파일 이름 지정을 할 때 255자까지 긴 파일명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 한글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127자까지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싱글 유저 시스템이라는 거, 개인 사용자. 컴퓨터 한 대를 한 사람이 독점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하드웨어를 시스템에 부착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동작하게 해주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거 방금 공부했죠? 자동 감지 기능. 뭐였어요? P였죠.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기능, 프린터라던가 사운드 카드, 하드웨어 이런 것들 설치했을 때 그거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동 구성해주는 거. 그래서 정답 뭐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알아두시고, 대신 이 PNP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PNP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또 유닉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봤죠. 유닉스의 개요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유닉스는 소스가 공개된 오픈소스 시스템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C 언어로 대부분 이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성이 높고 장치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높으며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이고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아까 전에 윈도우는 이제 싱글 사용자를 지원을 했지만 얘는 다중 사용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층 구조, 트리의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cd라는 change 디렉토리를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꾸죠. 트리 구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유닉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쓰기가 힘드네요. 요걸로 쓸게요. 하드웨어, 커널, 쉘, 유틸리티, 사용자. 요 순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시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커널이라고 하는 것과 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쉘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커널과 쉘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커널은 뭔데? 라고 했을 때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될 때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된 후에 상주하면서 실행이 되고요.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 기억 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그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쉘을 보게 되면은 쉘은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명령어 해석기. 여러 종류의 쉘이 있고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호출을 하고 명령을 수행을 하는 명령어 해석기이며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명령어가 포함된 파일 형태로 존재를 하며 보조기억 장치에서 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얘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을 했다 라고 하면 얘는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파이프라인 기능 지원을 하고 입출력 재지정을 통해 입출력의 방향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의 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정답? 자, 우선 1번부터 볼까요? 자, 쉘은 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명령어 해석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 호출하고 명령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
자, 그렇기 때문에 쉘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자,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이거 쉘 맞죠? 자, 커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쉘들이 있고요. 자, 프로세스, 기억장치 입출력 관리를 수행하는 거. 얘 누가 하는 거예요?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커널이 실행을 하는 거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친구는 커널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4번이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억장치 관리입니다. 자, 기억장치 관리 전략은 프로그램이나 이제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적재시키는 시기, 적재 위치 등을 지정을 해서 한정된 주기억장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이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반입 전략, 교체 전략, 그리고 마지막 배치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반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보관 중인 데이터라던가 프로그램을 언제 이제 주기억 장치로 이제 적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반입 전략은 whe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언제 주기억 장치로 이제 적재할 건데 자, 이때 이제 나누어지는 게 요구 반입과 예상 반입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요구 반입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에 뭐를 요구를 할 때? 참조를 요구할 때 적재하는 방법을 요구 반입. 자, 예상 반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의해 참조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미리 예상해서 적재하는 방법을 이제 예상 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체 전략은 뭐냐라고 했을 때 who 어느 영역을 교체할 건데 라는 건 거죠. 우리 아까 배치 전략은 어디에 위치시킬 건데 우리 교체 전략은 who 어느 영역을 교체를 할 건데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선입선출이라던가 RAU, 뭐 SCR, 뭐 OPP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거는 요 배치 전략입니다. 자, 세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죠.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이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어디에? where? 우리 아까 전에는 when, who까지 봤더니 얘가 where,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최초 적합은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빈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영역에 배치를 하는 방법이고요. 최적 적합은 이제 빈 영역 중에서 남는 게 가장 없는 거예요. 단편화가 가장 작은 분할 영역에 배치를 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최악 적합이라는 거는 빈 영역 중에서 단편화를 가장 많이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의 관리 전략 중에서 반입 전략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입니다. 기억장치의 관리 전략 중에서 반입 전략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 프로그램 데이터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시기를 결정하는 전략. 우리 반입 전략이 뭐였었어요? 데이터를 언제 가지고 올 거냐? when? 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고요. 자, 프로그램 데이터의 주기억장치 내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 위치. 이게 뭐예요?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배치 전략인 거고. 주기억장치 내에 빈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거할 프로그램 데이터를 이제 선택하는 전략.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는 거고,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어느 영역을 이제 제거를 할 것이냐, 위치를 이동을 시킬 것이냐, 이런 건데, 위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배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딥하게 나와 있기는 해야 되지만, 빈 공간 내에 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거해야 할 거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 이게 얘가 교체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우리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서 배치 전략 중에서 worst fit, 뭐예요? 최악 적합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10K 크기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할당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영역 번호죠, 번호. 영역 번호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자, 우리 10K 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뭐예요? 얘 가능할 거고, 얘 가능할 거고, 얘 가능할 거고, 얘 가능할 것 같은데, 사용 여부를 봤더니, 이미 얘네들은 사용을 하고 있대요. 3번, 4번. 그럼 얘네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worst fit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단편화가 많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장 공간이 많이 남는 거 몇 번이에요? 얘죠. 이 두 개만 가능한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많이 남는 거. 얘는 6이 남을 거고 얘는 2가 남을 거잖아요. 얘 남는 게 좋죠. 자, 얘 남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좋은 건 아닌데 worst fit. 단편화를 가장 많이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한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할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역 번호는 5번, 4번이라 5.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 공간이 15K, 23K, 22K, 21K 순으로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배치 전략으로 first fit을 사용을 해가지고 17K의 프로그램을 적재할 경우 내부 단편화의 크기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우리 first fit 뭐였었죠? 최초 적합이었었죠. 빈 영역 중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분할 영역에다가 넣어라 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15가 제일 가까우니까 15에다 넣으려고 했더니 안 돼요. 왜 안 돼요? 프로그램이 17K라서 15가 너무 작으니까 얘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첫 번째가 뭐예요? 23이죠. 자, 그러니까 23 빼기 17 하게 되면 얼마다? 7. 자, 그래서 내부 단편화의 크기는 7, 죄송해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 6이죠. 덧셈을 잘못했네요. 자, 요거 뺄셈을 잘못한 거죠. 17에서 요거 20 하면은 3 되고 3 더하기 3 하면은 6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0 되고 13 빼기 9 하게 되면은 맞아요. 네. 맞나요? 23 빼기 17 하게 되면은 6이 되기 때문에 얘는 6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억장치 할당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주기억장치 할당의 개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실행시키기 위해 주기억장치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연속 할당 기법과 분산 할당 기법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연속 할당 기법은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연속으로 할당하는 기법. 그리고 단일 분할 기법과 다중 할당 기법이 있는데 이제 단일은 오버레이, 스와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다중 분할 할당 기법은 고정 분할 할당 기법, 동적 분할 할당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산 할당 기법은 프로그램을 특정 단위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할당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 공간 관리 중에서 고정 분할 할당과 동적 분할 할당으로 나누어 관리되는 기법은입니다. 자, 뭐죠? 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 분할 할당과 동적 분할 할당으로 나누어진다. 얘는 이제 연속 로딩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것만 본다고 했잖아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고정분할 할당 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가변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분할 할당 기법은 정적 할당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변분할 할당 기법은 동적 할당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고정분할 할당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할당하기 전에 운영체제가 주기억장치의 사용자 영역을 여러 개의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고 준비 상태 Q에서 준비 중인 프로그램을 각 영역에 할당하여 수행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가변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고정분할 할당 기법의 단편화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미리 주기억장치를 분할해 놓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영역을 분할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분할 할당이 저런 거구나, 가변분할 할당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관리되는 기법이 연속 로딩 기법이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기억장치 사용자 영역을 일정 수의 고정된 크기로 분할을 해서 준비 상태 Q에서 준비 중인 프로그램을 각 영역에 할당하여 수행하는 기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 뭐죠? 고정된 크기로 분할을 해서 할당을 하려고 한대요. 뭐죠? 당연히 고정된 크기로 분할을 해서 준비 상태에 준비시키겠다, 할당하겠다라는 거는 고정분할 기억장치 할당이 되겠죠. 문제만 보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가상기억장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체킹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기억장치가 우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상기억장치. 자, 얘는 보조기억장치. 이게 뭐예요? 하드디스크죠.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주기억장치를 마치 큰 용량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법에는 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기억장치의 영역을, 여기가 키워드죠.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 나눠진 프로그램을 이제 동일하게 나눠진 주기억장치의 영역, 즉 페이지 프레임에 적재시켜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고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주기억장치의 단위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 이 차이를 알아야 되고
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 단편화는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소 변환을 위해서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거는 페이지 맵 테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가 되고 처리 속도도 감소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하면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의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얘와 얘의 차이는 페이징 기법은 동일한 크기로 나눈다.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다양한 크기로 나눠진다 라는 건 거고요.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시켜가지고 기억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행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논리적인 크기로 나눈 다음에 그 단위를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그 각각의 세그먼트는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나뉘게 되는데 기억 장치를 이제 사용자 관점으로 이제 보존을 하는 방법이고 얘는 내부 단편화는 발생을 하지 않지만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우리 기억장치 보호키가 필요하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세그먼트가 주기억장치에 적재될 때 다른 세그먼트에게 할당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억장치 보호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 맞고요.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얘도 맞습니다. 우리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었어요?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했었죠? 우리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각 세그먼트는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 예, 맞고요. 자,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이제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하나요? 우리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일정한 크기로 나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었었고 그 논리적인 크기로 나눈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했어요.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이제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페이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그먼트가 아니라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 페이지라고 한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다양한 크기로 논리적인 단위로 나뉜 것을 세그먼트라고 한다고 했고 페이징 기법에서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며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3번 봤더니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페이징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대요. 이거 맞나요? 아니죠. 자, 우리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고 페이징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고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글씨가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해당 문제 정답 3번이고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 하나의 작업을 크기가 각각 다른 여러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얘도 맞죠? 우리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일정 단위는 페이징 기법이었고 그래서 문제 정답 이거 잘못 나왔어요.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면서
FIFO, 선입선출은 본 것 같았는데 뭔지 정확하게는 잘 안 보고서는 넘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왜 하느냐, 이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을 때 가상기억 장치에 이제 필요한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주기억 장치의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사용 중일 경우에는 어떤 페이지 프레임을 선택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근데 뭐를 선택을 해서 교체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법이 뭐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PT. 자, OPT는 이제 옵티멀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최적 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옵티멀 리플레이스먼트 해서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페이지 부재 횟수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FIFO 얘는 좀 많이 들어봤죠. First in, first out 해서 선입, 선출. 가장 먼저 들어와가지고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해주는 기법인 겁니다. 이때는 이제 시간을 좀 기억을 시켜야겠죠. 언제 들어왔는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LRU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 즉,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교체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LFU라는 거는 좀 비슷하긴 한데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활발하게 사용되는 페이지는 당연히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교체되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SCR입니다. SCR은 뭐냐? 2차 기회교체라고 하는 건데 선입선출, FIFO 기법을 약간 보완을 한 거예요, 단점을. 가장 오랫동안 주기억 장치에 있던 페이지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에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NUR이라는 거는 LRU하고 비슷한 알고리즘인 건데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는 향후에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서는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LUF 아니고 LFU입니다. 자, 몇 번이죠? 3번이죠. 우리 LRU라는 거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교체하는 기법, LFU는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우리 Optimal Replace라는 거는 이제 최적 교체인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오답인 거고 FIFO는 선입 선출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문제를 약간 잘못 낸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오타로 보고서 이렇게 셀렉을 한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옵티멀 리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T까지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요거가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약간 삭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게 낸 문제고 그냥 이 유형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며 초기에는 모두 비어있다고 가정을 한다. 다음의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할 때 선입선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결함의 발생 횟수는 입니다. 1번이 맞는 것인가? 그쵸? 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대요. 자, 처음에는 모두 비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에 순서로 참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을 봤더니 어때요? 지금 있나요? 1 없죠.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1.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를 봤더니 어때요? 없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1, 2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 봤더니 3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3도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을 봤더니 어때요? 이미 1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고, 자, 2도 봤더니 어때요? 이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재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4 봤더니 어때요? 없죠? 자,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 1, 2, 3, 4 되고, 5 봤더니 어때요?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갈아 끼워줘야 되는데 우리 선입선출은 뭐였어요? 그쵸? 먼저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가는 친구죠. 자, 그러니까 얘가 나가고 2, 3, 4, 5가 되겠네요. 부재 발생했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1이 지금 없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또 2가 나가고 3, 4, 5,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부재 횟수 6번이라 가지고 해당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완전히 비어져 있는 3개의 페이지를 이제 뒀고요. 페이지 교체 방법으로는 LRU를 사용을 하겠대요. LRU는 뭐죠?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인 거죠. 자, 이때 요청된 페이지 번호의 순서가 다음과 같을 때 페이지 부재는 몇 번 발생했는가? 라는 거죠. 자, 우선 1 없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1 넣어주고 2 없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2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3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3 넣어주고, 자, 그 다음 어때요? 1이래요. 자, 이미 있죠? 자, 순서만 약간 바꿔놓을게요. 1 방금 사용됐으니까. 자, 그러고 2 봤더니 어때요? 2도 이미 있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고. 자, 그 다음 봤더니 4래요. 4 지금 없죠? 부재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했고, 뭐랑 바꿔주면 돼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된 친구 3이죠? 자, 그러니까 3 치우고 4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4.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1, 이미 있죠? 부재 발생하지 않고. 2, 어때요? 이미 있죠? 부재 발생하지 않고. 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네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은, 자, 1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부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2 보면은 2도 이미 있으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5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치워줘야 되는 거죠. 가장 오래 사용하지 않은 친구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1, 2, 5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페이지 부재 총 몇 번 발생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 총 5번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크기.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되고 한 개의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증가하게 되고 입출력 시간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 페이지 정보를 갖는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매핑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 접근 횟수가 감소하게 되며 프로세스 수행에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몇 번이죠? 자, 우리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우선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입출력 장치에 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되는 거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부간 변화가 감소한다. 입출력 시간이 당연히 입출력 시간이 늘어난다.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증가한다. 자, 대신 요거는 뭐예요? 페이지 웹 테이블의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페이지 웹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매핑 속도가 늦어지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인 거고, 입출력 시간 늘어나는 이유는 디스크 접근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 장치 이용 효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국부성, 더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 다 맞고요. 얘는 커지고 매칭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4번.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지역성, 구역성 이제 더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장치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뭔데? 라는 건 거죠. 자, 얘는 지역성, 국부성, 구역성, 국속성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주기억 장치를 참조할 때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론을 이제 우리가 요 친구를 부르게 되고, 시간 구역성, 공간 구역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종류에는 얘는 스레싱을 방지하기 위한 워킹셋 이론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 구역성은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이고요. 한 번 참조한 페이지는 가까운 시간 내에 계속 참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간구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공간구역성은 프로세스 실행 시 일정 위치의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어느 하나의 페이지를 이제 참조를 하게 되면은 그 근처의 페이지를 계속 참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간구역성, 공간구역성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스레싱을 방지하기 위한 워킹셋 이론에 기반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워킹셋은 일정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의 움직임에 대한 모델로서 프로그램의 지역성 특징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자주 참조되는 워킹셋을 주기억 장치에 상주를 시킴으로써 페이지 부재 및 이제 페이지 교체 현상이 줄어들어 프로세스의 기억 장치 사용이 안정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 변화하기 때문에 워킹셋도 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운영체제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입니다. 뭐죠? 그쵸. 워킹셋이죠. 우리 워킹셋 이제 국부성, 로컬러리라는 이제 그 특징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징을 이용했기 때문에 용어 데드락도 아니고 스레싱도 아니고 워킹셋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스레싱이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스레싱은 뭐다?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스레싱이라고 불러요. 자, 얘도 중요하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나 가상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수행 과정 중 자주 페이지 부재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CPU의 이용률은 어느 특정 시점까지는 높아지고,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더욱 커지면 스레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스레싱 현상 방지 방법은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워킹셋을 유지하며 페이지 부재 빈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스레싱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페이지 부재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문제 풀 때 봤지만 프로세스 실행 시에 참조할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없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페이지 부재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지 부재 빈도라는 거는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는 횟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처리 도중에 이제 참조할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없어서 프로세스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현상이 많아지는 현상. 이거 뭐죠? 예? 페이지 부재, 그러니까 페이지 처리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 우리 워킹셋은 프로세스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를 집합이었었던 거고, 얘는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얘는 스래싱이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정의. 일반적으로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되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PCB를 가진 프로그램, 그리고 실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프로세서가 할당된 실체로서 디스패치가 가능한 단위,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 그리고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지정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계통적 동작, 목적 또는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들의 과정, 운영체제와 관련하는 실행 단위입니다. 요것들도 프로세스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봤을 때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PCB가 뭔데? 라면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해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PC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프로세스의 형 상태, 포인터, 그리고 프로세스 고유 식별자, 그리고 CPU 레지스터 정보, 주기억 장치 관리 정보, 그리고 입출력 상태 정보, 계정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1번. 자, 우리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실체, 디스패치가 가능한 단위이다. 이거 맞나요? 우리 위에서 지금 뭐게 되게 되면은, 자,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실체, 디스패치가 가능한 단위. 이거? 맞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는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이다. 그쵸? 근데 이거를 가끔 가다가 비동기적 대신에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 프로세스는 스레드 내의 작업 단위를 의미를 하며 경량 스레드라고 불린다. 이거 맞나요? 자, 얘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우리 PCB를 가지며 PCB 프로세스에는 현재 상태 그리고 고유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 자,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 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정답은 3번이고요. 스레드 내 작업 단위 의미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 자, 우선 얘부터 풀어봐야겠네요.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라는 거죠. 자, PC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몇 번이죠? 그쵸. 자, 우리 위에 보면은 프로세스의 현 상태 알 수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줄링 및 프로세스의 우선 정보. 자, 그리고 할당된 자원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요. 자, 대신 이 프로세스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각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때마다 고유의 PCB가 생성이 되고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면은 PCB가 제거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포인터가 따로 있고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포인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는 PCB를 공유한다 라는 게 오답인 거고요. 자, 그리고 PCB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뭘 안 가지고 있죠? 우리 프로세스 상태, 현재 상태 갖고 있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얘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기 레지스터, CPU 레지스터 정보들 다 갖고 있다라고 했었고, 자, 할당되지 않은 주변 장치의 상태 정보 얘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할당된 자원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지, 할당되지 않은 주변 장치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 상태 전이에 대해서 볼 텐데, 프로세스 상태 전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동안에 프로세스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이제 상태 전이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만약에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접수가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선 얘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식의 그림이냐? 저희 단체방에다가는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자,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제출 단계는 뭐냐라고 하면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제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접수라는 거는 제출된 작업이 스풀 공간인 디스크의 할당 위치에 저장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시험에는 준비, 실행, 대기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화살표들도 같이 그 준비, 실행, 대기랑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가 뭔데? 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실행 상태는 이제 준비 상태 Q에 있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할당받아 실행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 상태는 뭐냐? 당연히 이제 보류되어 있는 건 거죠. 프로세스에 입출력 처리가 필요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입출력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럼 마지막 종료라고 한다면 이제 끝난 건 거죠? 프로세스의 실행이 끝나고 프로세스 할당이 해제된 상태. 자, 이렇게 해서 그 상태 전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 전이 관련된 용어에 이제 여기 보면은 디스패치라는 거 있고, 입출력 깨움이라고 해서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뭐래요? 디스패치는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놔도 풀어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이제
전이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스풀링이란 디스크에 저장하는 과정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림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세스 상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얘 몇 번이죠? 자,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ready, 준비, 실행, run, 종료, 그리고 대기, wait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없는 거 뭐예요? 그쵸, 리퀘스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번이 정답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 하나가 스케줄링 되어서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받아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 준비 상태에서 이제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 뭐라고 하죠? 실행.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고 있는 과정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디스패치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스레드에 대해서 나가 볼 텐데